AI 시대에 파락군, 사교육 앞으로 건재할까요?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기존의 방법 점점 더 안 통하는구나. 과거보다는 역량이 점점 더 힘이 빠지는 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힘이 더 세지는 쪽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개인으로 와서 소상공인이 AI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활용 방식이 마케팅이나 디자인 좀 중심인 것 같은데 그 외에 활용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도구를 뭐에다 써야 될까? 또는 마케팅이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고 과정을 제가 연구했던 사람이니까는 사고 과정을 어떻게 바꾸면 좋냐 하면 갇혀버리겠죠. 예, 그걸 좀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책에도 제시한 모델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돈을 아끼는 방법 또는 내가 이거 A를 하고 있는데 A를 좀 더 잘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영어 약자로 봤을 때 자원을 아끼는 건 자원을 회수하는 거니까 리커버 R이고요. R. 원래 하던 걸 더 잘하는 건 증폭하는 거니까 앰플리파이 A예요. 머릿속에 R하고 A를 그려보세요. 두 가지가 비어 있어요. 자원만 더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었던 건데 나는 자원이 별로 없다라고 한정을 짓기 때문에 못했던 거. 새로 시작하면 끝나버리는 거. 스타트 S가 있고요. 이건 내 역량밖에 아니야. 내 역량밖에 해서 못해 나는. 이거는 AI를 통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try, T죠. 그러면 S, T, A, R. 별이에요, 별. 실제 저는 자문하거나 저희 학생들하고 작업할 때도 이 단어를 머릿속에 먼저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전략이 STAR 중에 어느 도메인에 해당하는 거냐. 대부분의 기업은 작건 그건 다 R 전략 위주예요. 아, 이거 해가지고 인건비 절감시켜야 되겠다. 뭐 절감해야 되겠다. 내가 원래 이거 로고 만들거나 그림 그리는 걸 외주시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쁜 건 아닌데 나머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을 자문해 준 적이 있거든요. 개인 중개사들. 직방 같은 데가 아니라 그냥 복덕방 흔히. 그분들이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본인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제가 만나본 분 중에 100개 갖고 있어요. 혼자서 사무실 하시는데.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없죠. 네. 하루 중에 오는 전화 중에 우리 집 왜 안 보러 오냐 이거 따지는 전화가 되게 많대요.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분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근데 그 대표님 그 부동산 매물이 너무 항목화 예를 들어 몇 평 주소 이것만 써 있다 보니까 글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본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글. 근데 설명하는 글이 있어야지 고객들이 훨씬 더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알면서도 못해요. 왜 못하냐 했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렇죠. 근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도구가 AI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제가 시연도 해봤어요. GPT에다가 네이버 부동산 정보 쭉 끌어다 때려 넣으면 바로 글로 바뀌어요. 이거 붙이는 건 없던 시간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스템이라는 거는 수정하면 되는 거고. 네. 그것도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아, 나는 매물도 적어서 할 수는 있는데 나 다른 거 하다 전업한 거여서 글을 진짜 못 쓴다. 10줄 쓰는 게 나는 솔직히 힘들다. 10줄로 써줘. 네. 그러면 끌어다 10줄 쓰라고 하면 되고 그분은 또 근데 나 또 지역 정보 아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 넣어달라고 하면 또 넣어주잖아요. 맞아. 이 두 케이스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진짜 없어서 못 쓴다는 분은 없던 시간을 창조하는 거니까 바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작업 안 해봤는데 시작. 이분은 나는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원래 불가능해서 못했어. 내 영역계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했던 걸 시도해보는 거니까 트라이예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즉 STAR 영역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만 봐도 제가 수업에서 노래도 만들어서 요즘에 쓰거든요. 수업 로고성. 제가 근데 작곡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게러지밴드라는 앱 같은 거 사서 노래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역량이 없는 거예요. 음악성이라는 역량이. 근데 수노 AI 같은 거 써가지고 노래만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잠깐 틀어놓고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던 것에 대한 시도가 되는 거죠. 트라이. 예. 그런 식의 시도를 하시는구나. 예. 저 그러면 개인 소상공인 기업할 것이 모두가 AI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온갖 사람이 네. AI 활용해서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주변에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일반인 기준에서 이제 저는 챗GPT 쓰거든요. 4.0. 그냥 주변에 쓰는 분들이 있는데 딱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런 정도 활용 정도에서 딱 멈춘 정도는 느낌. 예. 그것도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봤을 네. 때. 그 이상은 특별히 없고, 그리고 AI를 써서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나? 또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제 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기업들 갔을 때 익명으로 조사를 몇 군데 기업에서 해봤어요. 뭐 300명, 400명 이렇게. 그랬더니 일단 이 사람들 조사 대상자들은 AI 교육을 기업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AI 교육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도구 사용 기법들을 배운 거예요. 다양한 툴들을. 근데 일주일에 2, 3회 이상 그 도구에 접속해서 쓰느냐 10% 정도가 쓴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교육받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담당자나 뭐 임원들 미치려고 그래요. 솔직히 왜 이러냐고. 근데 인터뷰를 실제 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내가 마지막에 배웠던 게 예를 들어서 GPT 가지고서 이메일 같은 거 쓰는 걸 배웠다. 근데 나 지금도 이메일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코파일럿 해가지고 뭐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드는 걸 배웠는데 나 이런 발표 자료만 10몇 년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랑 얘가 도와주는 건 별 속도 차이도 없다. 어차피 후작업 해야 되니까.
이분은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시간만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2시간 들여서 할 작업인데 AI 써도 결국 2시간이니까 나는 의미 없어. 안 쓸 이유 찾아버려요. 근데 이거죠. 이메일을 제가 갖고 와보라고 해요. 봐요. 내용 비슷해요.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 임원들이 직원들한테 뿌릴 이메일이에요. 좀 그걸 물어보죠. 혹시 이 이메일을 직원들이 읽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냐고. 꼰대 같은 표현이 되게 많아요. 이메일 중에 막 훈화하는 말씀. 근데 이걸 본인이 못 잡아내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 AI는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이거를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보면 어떤 부분을 꼰대 같다라고 볼 것인지. 저도 그거 써요, 실제. 학생한테 공지 돌리기 전에 제가 이거 넣어요. 수업 계획서를 이렇게 올려놓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꼰대 같다고 느낄까? 아, 실제로? 예. 그럼 걔가 막 고쳐줘요. 이런 표현 좋지 않다고. 이건 시간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없었던 저의 역량, 부족한 역량 증폭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 도구를 알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그 기계 시대의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AI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랑 안 했다면 왜 적극적으로 안 활용한 거죠? 저는 조직 내부의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제조를 하고 있는데 AI를 도입을 해야 돼. 그럼 당장 이제 노조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돼? 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중에서 몇 명은 남고 몇 명은 새로 들어오고 상당수가 다른 일을 하거나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플랜을 사실 또 답은 없는데 좀 고민이 이게 이런 씬을 보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플랜을 그럼 조직 내부에서 한번 다 짤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해서 판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놓일 근로자들이 결국 학교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학교에서부터 이런 변화력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이 상황을 처해졌을 때 이거 조직 내부에서 못 푸니까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또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 내에서는 일단 답은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그게 가장 컸어요. 예. 그럼 AI 꼭 활용해야 하는 건데 AI 쓰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결국 비용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뭐 투자 대비 효과인데 이게 사실 지금 AI 생태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맙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출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AI 도구 중에 무료도 많고 유료라고 해봤자 비용이 되게 낮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서비스를 돌리는 원가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비교적 싸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전략만 잘 짜게 되면 사실 지금은 비용 효과적으로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지나가면 판단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실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써가지고 뭐 API 같은 거 끌어다가 대화형 AI 갖고 뭐 프로그램 만드는 게 있었는데 문제는 프로젝트 시작하고 6개월 있다 봤더니 이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정책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올라가요, 단가가. 어떤 경우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얘네가 제공하는 2차 사업자의 서비스를 끌어놨었는데 이 서비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회사에 인수돼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성이 크게 네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아직은. 일반인들은 AI를 통해서 지금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교수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글이랑 이미지 정도인 건가요? 아웃풋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대부분 인간의 지식 노동이란 게 형상화시켜서 어떤 그림을 만들다거나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 매체가 둘이 저는 부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라고 봐요. 다만 이제 글을 어떤 목적의 글을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은. 그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챗GPT랑 또 다른 것도 있나요? 플랫폼을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뭐 챗GPT 쓰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클로드3라고 하는 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네이버의 장점도 있으니까 뭐 클로바엑스. 사실 그 정도 주변에서도 많이 쓰세요. 예. 그럼 이미지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지는 이제 챗 GPT 내부에 이제 유료 버전 쓰게 되면 달리 3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로 그림 그리셔도 괜찮고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별도로 또 가입되어 쓰는 건 미드전이라고 하는 도구 제가 쓰기 괜찮습니다. 영상도 얼마 전에 소라였나요? 예. 근데 소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식으로 대중 공개가 안 됐는데 뭐 현재 떠도는 이야기는 올해 가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되게 적은 비용으로도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실제 제가 방송국들도 컨설팅을 좀 하는데 방송국은 챗GPT나 미드저니까지는 약간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국내 방송국들이 지금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게 소라 데모 영상 때문에 그래요. 맞아. 네. 또 저도 놀랐습니다. 메모드랑 뭐 여자가 일본에 뭐 도쿄거리 걸어다니고. 특히 제가 봤던 씬에서는 뭐 어떤 서부 시대 영상 찍은 것도 그렇고 바닷가에서 뭐 파도 치는 영상 이런 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방송에서 바라보냐면 이걸 기획하거나 현재 로케이션하거나 촬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린 다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누가 컨셉을 주면 세부 기획을 하고 현재 로케이셔닝 하고 현재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우리 팀의 일이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그냥 PD나 감독이 나는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반에 도쿄를 하늘에서 찍은 영상이 필요해. 입력하면 나올 거니까 다시 찍을 수 없죠.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일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을 보면 솔직히 일부분들은 이걸 좋아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있고 근데 또 많은 비율의 분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좀 와서 유튜브에서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보면 제 주변에라든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제 AI
AI로 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얼굴이랑 이제 목소리도 다 해놔가지고 이제 타이핑만 글만 입력하면 AI로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막 한국말을 말했는데 이게 외국어로 전환이 돼가지고 딱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하는 분들 주변에 받는 몇 명 있는데 그럼 이제 저도 막 그걸 도입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게 외국어로 변환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텍스트 입력했을 때 영상의 이미지랑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게 다 입혀지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아직은 좀 그럼. 지금 아직 굉장히 어색하고 시간이 이제 짧은 쇼츠에서는 사실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긴 영상에서는 사실은 제가 진짜 나와서 하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도입해서 하면 뭐 점차 나아졌을 때 너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거에 저는 이제 이거 다른 영역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제 연습하고 베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선택받지 못하면 조회수와 클릭률과 시청 시간이 다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럼 나중에 가서 내가 그거를 좋은 영상이 나와도 이미 사람들은 내 채널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쇼츠는 좀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짧은 거를 시험 삼아 몇 개 정도 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작가님이 동감하는 게 갑자기 확 트랜스퍼하기는 아직까지 좀 애매해요. 왜 저는 그렇게 보냐면 한 달 전쯤인 것 같은데 세계적인 무크 플랫폼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유료나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대학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학연합체 무크 플랫폼 넘버원이 현재 코세라인데 코세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현재 걔네가 전 세계 가입자가 1억 명이고 한국인 가입자는 70만 명이에요. 그중에 유료 가입자도 꽤 많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한 내년 정도 되게 되면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자막으로는 번역을 해서 띄워줘요. 그 미국인 교수께 한국어로 떠요, 자막이. 네, 그거까지는 뭐. 예. 내년 정도 되면 얘네가 기대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헤이젠 같은 엔진을 붙여가지고, 입모양, 싱크 맞추고, 소리까지 바꿔서 미국인 교수가 설명하는 걸 한국어로 틀어주는 거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왜냐? 이 강연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대부분의 그런 강연을 이렇게 정면 바라보고 찍잖아요. 두께 한 명, 많아야 2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그런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도가 높아요, 이미. 얘네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움직이면 또 판도가 뭐 3년 후, 4년 후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내년 이맘때가 돼도 이런 거 시도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에서도 꽤 있고 그럼 무크에서도 꽤 있고 판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작가님이 지금 짧은 거는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하나나 두 달에 하나 정도 재미삼아 좀 만들어 보셔도 그러니까 하나의 잘 나온 영상을 예를 들어 뭐 30초나 1분짜리를 베트남어 버전, 우크라이나 버전, 영어 버전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로벌로 확장할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자, 이 책에서 이제 출간하신 책에서도 AI가 엄청나다 보니까 꼭 좋은 방향으로만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목소리 생성 AI 같은 경우 보이스 PC 같은 범죄에 활용하는 나쁜 놈들도 있을 거고요. 딥페이크 기술로 악질 이제 합성 영상 만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AI가 범죄에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AI가 가져올 변화로 인한 이득 중에 어느 쪽이 좀 높을까요? 어쩌면 이제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도 산업혁명기에 많은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환경오염 당연히 엄청나게 생겼죠. 산업화 시대의 18세기를 보게 되면 진짜 토지오염들 보게 되면 그래프가 거기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확 올라가고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숫자는 급증했는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포유류들은 엄청나게 위축됐어요. 숫자 자체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좋아지는 만큼 안 좋아지는 건 생기는데 있겠죠. 저는 우리가 사실 이게 좀 외면하고 있지 않았나. 좀 계산을 정확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 분야 관심에서 찾아봤는데 연구가 솔직히 명확하진 않아요. 하다못해 AI로 인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이것도 연구가 들쭉날쭉이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정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걸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아까 언급하셨던 뭐 이렇게 딥페이크 문제,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이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중국은 그 생체 정보를 게더링하거나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한 딥페이크를 만들고 전 특히 놀랐던 게 중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 방송 중에 딥페이크 해가지고 상대방 속이는 걸 하나 콘텐츠화 시켜놓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위험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따라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네. 뭐가 나중에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보다 다양하게 많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이 좀 궁금한 건데 당연히 뭐 부작용도 있을 거고 이득도 있을 텐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AI로 가고 있고 국가도 가고 기업도 가고 개인도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내가 그 시대의 흐름에서 아니야 부작용이 큰 것 같아. 나는 안 할 거라면 나만 더 처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편하게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비즈니스도 다닐 수 있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는데 당연히 차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상 당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네네. 이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난 걸어 다닐 거야. 예. 이게 그렇죠. 안 되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말이 안 되잖아. 산업혁명기 때 그때 이제 나는 여전히 우마차나 말로 옮기고 난 말을 타고 다닐 거야. 난 증기기관에 물건 나르는 거 매연 때문에 싫어. 이거 안 됐잖아요. 그냥 그거 안 하면 오히려 더 처지는 거죠. 다만 이제 모두가 전 할 것 같은데 쓸 것 네. 같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AI 개발 사업은 미국이 확실히 주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 유럽연합에 의해서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통과시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AI 액트. 네. 미국의 AI 개발은 좀 주춤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국 국내에서 AI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더 신속하게 개발을 할까요? 주춤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생기는 문제점은 지금 EU의 AI 액트에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아직 법원 좀 세밀하게 규제를 안 하거든요. 나중에 해석하면서 판례들이 나오면서 그걸 해석하는 거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도 이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AI를 써가지고 인간한테 본인 의도하고 맞지 않는 걸 행하게끔 하는 걸 금지시킨다고 써 있어요, 거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쇼핑 에이전트들 도울 때 보면 뭐 보라고 그러고 뭐 사라고 자꾸 뜨고 이거에 대해서 안 볼 건데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원래 하나 보려고 들어갔다 계속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 조항들이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나 기술에 대해서도 아마 제동을 거는 것도 분명히 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IT 분야도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래도 일단 막 밀어붙이고 만들 겁니다. 나중에 나온 법하고 싸울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서 둘이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노동을 통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로봇이 결국에 인간의 뭐 육체든 네. 두뇌든 어쨌든 그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힘들지 않은 것들만 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과연 좋은 일인 것인지 그게 인간에게 해가 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이게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학문의 근본을 전 저렇게 생각해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학문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기술의 목적. 네. 근데 자유로운 인간은 뭐냐? 그냥 나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꿈과 미래를. 네. 그럼 결국 기술은 AI도 마찬가지로 인간한테 그걸 도와주는 거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해버리면 기술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술이 많은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이 인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교육부나 그런 쪽하고 말씀을 드릴 때도 코딩 교육이나 도구 활용 교육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철학이나 책임감 갖고 살아가는지 이거 훨씬 더 교육이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 얘기해 주셔서 정말 네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자제는 없지만 언젠가 생길 테니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작가의 베이비. AI 시대에 파락군, 사교육 앞으로 건재할까요?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사라지나요? 네. 좀 많이?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교육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게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명확히. 그럴 수 있죠. 현재까지 우리 그런 지도를 따라 가는 거잖아요. 네, 뭐 맞아요. 10위권 대학 안에 가야 되고 무슨 과에 가야 되고 스카이 서성한 중경 네. 외시. 주문서를 외우잖아요, 이거를. 이거 아직도 외우고 네. 있는 나는. 근데 저는 이게 점점 더 아까 우리가 유튜버 지금 얘기도 언급했던 것처럼 네. 새로운 직업이 올라오고 네. 뭐 무크가 득세해서 배우는 방법도 달라지고 하게 되면 결국 기존의 방법이 점점 더 안 통하는구나. 뭐 갑자기 내년에 파락군이 없어지고 강남이 사라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과거보다는 이 역량이 점점 더 힘이 빠지는 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힘이 더 세지는 쪽이 아니라. 예. 맞아요.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더럽게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요즘 제 얘기가 그렇게 나온대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40대 네. 초반이니까 그 나이 때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 많지도 않은데 잘 된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야 그때 김대훈 그 찐따 같은 애 지금 200만 유튜버들 김 작가자 야 걔가 걔였니? 그 DM이 막 와. 아유.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대학에 있지만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도 아니고 학교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뭘 배우러 온 거지 경희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과가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학생들하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저 여기서 한 공과지가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저는 사실 학부까지 네. 대학을 가는 거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어쨌든 기본적인 배워야 될 소양 같은 것들, 네. 일단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쨌든 거기서 사회성이라든가 단계라든가 이런 것도 습득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대학원 같은 것들이 네. 석사, 박사, 당연히 이제 교수로 이제 진로가 있으시면 당연히 네, 가야 되지만 요즘에도 여전히 학벌 세탁이라든가 네네. 그 다음에 뭔가 어쨌든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대학원 가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예. 근데 저는 요즘 시대에 뭔가 그 경쟁력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게 옛날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뭔가 속도가 느리고 좀 구시대의 방법인 부분도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원이 사실은 학부에서 배웠던 걸 확장해서 또 넓고 깊게 배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가님 말씀대로 다른 채널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가성비도 다른 채널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런 건 있죠. 대학원이 만약에 나는 그 원론적인 걸 깊게 연구하는 걸 배워보고 싶어. 아, 그러면 다르죠. 그럼 요건 또 다시 다른 채널에서 배우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대학원이 그럼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게 답은 없지만 작가님 말씀대로 뭐 대학원의 기능은 아까 학부보다 더 대체제가 많다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 자,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거겠죠. 요즘 뭐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는데 난 아직 인공지능 AI도 잘 모르겠는데 내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대에 더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의사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의사 친구들을 만나보면 되게 안타까운 건 뭐랄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외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약간 안 좋게 표현하면 다른 길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길 가기도 좀 바쁘니까. 네. 그리고 다른 거를 또 공부했던 진로도 달라요. 대학에 같은 대학에 있어도 기간도 다르지만 경험했던 커리큘럼도 다르다 보니까는 다른 거에 대한 변화력이 굉장히 떨어지세요. 그 직군 자체는. 그렇게 학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냐? 계속 지도가 바뀌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핵심적인 힘을 그냥 하나로만 표현하자면 변화하는 힘인 것 같아요. 나를 변화할 수 있는 변화력. 그걸 다른 말로는 적응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적응력보다 변화력이라고 말하는 건 변화한다는 건 내가 뿌리를 뽑아서 이 땅에 살고 저 땅에 살고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갈대처럼 잠깐 바람 불 때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나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된다. 전 그래서 변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특히 변화하는 게 더 이제 부정하잖아요. 네. 뭔가 힘든데 이번 추가하신 책에서도 AI 뭐 하려고 하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설명하시지만 AI 툴을 사용해서 뭐 돈을 엄청나게 벌자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도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쓰신 이유가 일단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좀 담긴 걸까요? 그렇죠. 제가 사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지과학을 전공했고 뭐 학부 때는 로보틱스나 AI도 일부 공부했지만 인지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도구의 활용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쓰는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뇌를 쓰는 방법. 두뇌를 쓰는 방법을 변화력이라는 키워드를 놓고서 실제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소상공인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좀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는데 인간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일단 감정을 판단하는 건 돼요, 현재 기술로. 그러니까 가장 제가 최근에 봤던 연구 중에 2024년 3월 27일자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사이언스 로보틱스라는 저널에 EMO라고 하는 얼굴 모양 로봇을 발표했어요. EMO. 얘가 우리가 이 SF에 나오는 실리콘처럼 생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피부를 갖고 있어요. 사람 눈, 코, 입에 딱 형상이 있어요. 이 피부 뒤에 모터가 26개가 들어가 있어요. 얼굴에만.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는 지금 뭐가 되냐 하면 제가 얘기하면 이쯤에서 웃어줘야 되겠다. 약간 표정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걸 얘가 먼저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웃기 전에 840ms 먼저 살짝 웃어줘요. 내가 찡그리려고 먼저 살짝 찡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해보면 제 입장에서 공감이 되는구나. 얘 내가 공감해주네. 근데 실제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되냐 하면 이 인간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판단하는 게 돼요. AI가. 그리고 이거를 표현해 주려고 하면 이런 표현을 해주면 얘가 느끼겠구나. 공감했다고. 하지만 중간에 뭐가 빠져있냐 하면 정말 그런 기계가 공감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거는 학습된 거겠죠? 네, 그거 그냥 분류만 해놓는 거지. 슬픔이다, 분노다. 하지만 슬퍼하니까 나도 같이 슬퍼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만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한 척할 수 있는 장비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얘처럼 나와요. 지금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뭐 상담하는 씬이나 마케팅하는 씬에서 많이 쓸 겁니다. 다만 이게 좀 개인적으로 걱정은 돼요. 인간을 모사해서 공감하는 척하는 게 장기적으로 인간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제 TV 프로그램 봐도 어떤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표정과 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엉뚱한 말과 자기 공감을 못하는 표정을 지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쨌든 얘기했을 때 어떤 슬픈 얘기했을 때 그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공감을 했다기보다 이 사람이 지금 되게 힘든 얘기 하니까 내가 지금 뭐 공감하는 척 해야 되겠다. 맞장구. 그럴 때 솔직히 저도 뭐 교수님도 많잖아요. 많아요. 맞아. 생각해보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죠. 그쵸. 사실 다른 사람이 엄청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힘든 얘기해도 나는 힘들지 않은데 왜냐면 안 친한 사이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뭐 행복한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간이나 사람이나 비슷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좀 더 나은 거는 어쨌든 AI니까 인간의 어떤 표정이라든 말을 보면서 판단은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게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제가 이 연구를 왜 했나 이제 봤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정 해석을 잘 못 읽는 자폐증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자폐 아동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로봇 장치로서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정 따라하라고 하는 거죠. 증상에서 이런 표정을 져야 돼 하는 거. 맞아, 말씀대로 어찌 보면 들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이 기계가 더 정확할 인간보다 수 더 있을 정확할 것 수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이런 거 사회성이 좀 잘 발달 안 된 분들은 가끔씩 이 친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아예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아예 집중 안 할 때도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AI 시대에서 이것만큼 꼭 변해야 하는 거랑 네. 반대로 이것만큼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는 변해야 될 게 어떤 항목이라기보다 네. 사회에서 봤을 때 어른들이 먼저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른.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새로운 거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제 다 죽어가니까 너 해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밀어붙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기는 많은 힘든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뭐 저를 포함한 윗세대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기술을 안 쓰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겪어보면서 다음 세대한테 어떤 거를 또 도와줘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의 역할은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감정 얘기도 했지만은 감정을 교감하는 대상. 결국 우리가 이런 기술을 왜 만들었냐 하면 인간 간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거든요. 근데 이런 도구만 잔뜩 돌아와가지고 마치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점점 이런 세상을 가속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를 AI가 대체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밤에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건은 낮에 일어나고 밤이 되어서야 그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거나 대응 방안을 생각한다는 뜻인데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시대에서 우리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좀 관찰자의 시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보면 저 사람이 결정하고 만들었고 나는 그냥 소비자니까 저 사람이 당연히 관찰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술을 통한 미래는 정치인도 아니고 빅테크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변화가 오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 나도 관찰자고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은 결국 주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예. 그렇죠. 주인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저희 김작가 TV 채널 사실 이제 재테크 채널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고 책도 내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는 이게 또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도 힘든데 남을 변화시키는 게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뭐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얘를 적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사실 좀 그런 분위기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뭔가 하나를 파면 그 일을 하나 잘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방법해서 잘하긴 하는데 막상 변화는 잘 못하는 좀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자기가 못한다면 남들이 잘하는 거라도 조금 올라탔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저는 투자 측면에서 예를 들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쪽에 뭐 비트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장비 같은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만드는 SK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니까 뭐 이제 MS라든가 이제 기업들 구글이나 뭐 비트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를 사거든요. 사는 이유 중 하나가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이거 당연히 있겠지만 그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걸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곳에 사놓긴 해야 되겠다. 사놓으면 또 관심이 생기니까. 사놓으면 관심이 생기고 그들이 잘하면 어쨌든 나는 내 일을 보수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고 그 잘하는 AI를 내가 잘 못하고 변화를 못 시킨다면 그라도 사놔야지 시대가 바뀌었을 때 그 혜택을 내가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아이들한테도 저희 아이들은 중학생 때부터도 투자를 해요. 조금씩은. 뭐 큰 돈 아니지만. 그 이유가 네가 지금 반도체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클라우드 당연히 만드는 거 아닌데 이거 해놓으면 반도체가 뭔지 클라우드가 뭔지 관심을 갖게 돼요. 좀 관심을 갖는 게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당장 안 쓰더라도. 그래서 저는 AI도 뭐 당연히 지금 너무 간단하게도 보면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있고 플랫폼이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대박을 놓고서 투자를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문 투자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반도체여도 뭐 엔비디아 하나만 보기보다는 누가 등락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냥 메이저 업체들 쪼개는 거죠. 그렇죠. 쪼개서 몇 개, 뭐 클라우드 쪼개서 몇 개, 플랫폼도 쪼개서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투자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일반화되면 연간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했죠. 의학이나 생명이나 농업이나 이런 쪽. 이런 쪽도 현재 어떤 기업이 AI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 농업 연구하고 있고 또 제약을 연구하고 있는지 보면 사실 이것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연구에서. 그렇죠. 하지만 조금씩 해놓게 되면 네. 거기서 분명히 또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또 이제 돈을 버는 거 이전에 관심이 내가 거의 가니까. 그럼요. 예. 결국 내 돈이 들어가야 이게 맞습니다. 플러스 되는 박살이 나야. 수강료라고 생각하는 건요, 좀 투자를.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AIX 인간지능의 시대의 책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좋은 시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상규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